동고 이준경과 피서방 사위. 옛날 선조 때 유명한 영의정 동고대감 이준경은 대인이라 불릴 만큼 인자하고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집에는 까죽 피자를 성으로 가진 청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리하고 믿음직하여 동고대감의 신임을 얻어 집안일을 도맡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뿐이었으니 그 딸이 바로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딸은 17, 18쯤 되어 관연한 나이가 되었고 피씨 부부는 딸에게 어울리는 좋은 배필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동고대감은 워낙 대인이라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소문이 자자했기에 부부는 대감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피씨 내외는 동고대감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희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뿐인데 그 아이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딸이 잘 살아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 보아도 평생 한이 없겠습니다. 대감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 저희 딸에게 맞는 좋은 사위를 정해 주십시오. 대감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냐, 내 소원이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 봐주마. 그날부터 피씨는 매일같이 대감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 묻곤 했습니다. 대감님, 오늘은 사윗감 보셨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물으니 대감도 피곤했지만 피씨의 간절함을 아니 그저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고대감이 조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의관도 벗지 않은 채 피씨를 불렀습니다. 예, 내 사윗감을 오늘 드디어 보았다. 서울 종로 밖에 갱조문이라는 문이 있지 않느냐? 그 문 밖에 생강을 놓고 파는 생강 장사가 한 명 앉아 있더구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위 삼아라. 피씨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명인이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졸 한 사람과 함께 갱조문 밖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씨는 대감이 말한 생강 장사를 찾았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옷도 허름했습니다. 얼굴은 숯검정처럼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삐쩍 마른 체격의 손가락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피씨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우리 딸은 귀하게 키웠는데 어찌 이런 사람을 사위 삼으란 말인가? 그러나 대감님의 뜻을 거스를 순 없지. 대체 이 사람을 왜 고르신 걸까? 피씨는 결국 생강장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감님이 당신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악야, 대감이 뭐라고 날 오락해? 할 말이 있으면 제가 오지. 내가 왜 남의 덕을 보러 가나? 난 안 가. 생강장수는 단호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제 풀에 겁먹은 짐승 같았지요. 피씨가 거듭 말했습니다. 우리 대감님이 꼭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사정이 있으니 한 번만 가봅시다. 그러자 생강장수도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간청을 하니 가보긴 해야겠소. 결국 피씨는 생강장수를 데리고 동고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동고대감은 생강장수를 사랑방에 불러 자리에 앉혔습니다. 생강장수는 절도하지 않고 떡하니 앉아있더랍니다. 동고대감은 잠시 그를 살피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장가 안 갈 텐가? 그러자 생강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이 세상에 장가 들어 뭐합니까? 그 말에 동고대감은 나지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났으면 장가도 한번 들어보고 늙어야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일을 내가 괄시하겠나? 내 한 번만 권하니 장가를 가게. 피씨도 옆에서 듣고 있었지요. 동고대감의 간곡한 말에 생강장수는 드디어 마음을 돌렸습니다. 대감님, 이렇게까지 권하시는데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동고대감은 기뻐하며 결혼 날짜를 정했습니다. 피씨, 아무 날 성례를 치르거라. 그날을 어기면 잊어버릴 테니 꼭 그날 하도록 하거라. 피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강장수는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비누로 깨끗이 씻기니 몰골이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비록 딸을 귀하게 키운 피씨 부부는 생강장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고대감이 정해준 인연이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생강장수는 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밥 3끼를 먹으면 그저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아내와 대화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면 묵묵히 먹고는 또다시 잠만 자니 참으로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찌나 무던한 사람이었는지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해도 한 번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는 효녀였던 만큼 동고대감이 맺어준 인연을 끝까지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장모 되는 사람은 가끔 속이 터졌습니다. 아이 참, 우리 사위는 왜 저렇게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거야?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돈도 좀 쓰면 좋겠구먼.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위의 행동에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나마 사위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밥을 담아줄 때도 보통 사람보다 양을 적게 해서 조금씩 눌러 담아주었지요. 그야말로 사위와 장모, 아내 모두가 참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사위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늘 낮잠이나 자던 사람이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더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는 각과 망건까지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네. 잠만 자던 사위가 웬일이래? 사위는 가족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PC를 불러 말했습니다. 청에 자리 하나 깔아놓으세요. 자리 깔아 뭐 할 극이고? 대감님이 오시니 자리라도 준비해야죠. 동고대감이 오신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위는 스스로 자리까지 정리하며 대감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 동고대감이 실제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당에 도착한 대감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위는 예를 갖춰 말했습니다. 아이, 대감님, 마루에 앉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동고대감은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감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바깥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사위와 대감님 두 사람만 마주 앉았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사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운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천운을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난리가 난다 해도 그 또한 천운입니다.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후사를 전부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가 잘 봐주겠나? 예, 대감님. 처음 저를 믿어주신 그 성의를 어찌 잊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있게. 나는 이제 가네. 그렇게 사위는 마당에 나가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사위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잠만 자는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동고대감이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후사를 맡긴다는 말을 한 뒤부터는 사위를 함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면 대감님이 직접 오실 리가 없지.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야. 그날 이후 사위는 가족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P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가라 하나? 대감님이 금방 다녀가셨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대감님이 임종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P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감님께서 오늘 아침까지 국사를 보고 정신도 맑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사위는 말을 끊으며 다그쳤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놀란 P씨는 급히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동고대감은 이미 운명 직전이었습니다. 대감은 아들 셋과 P씨를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은 P씨와 그 사위의 지도대로 처리하라. 무엇이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해가 없을 것이니 그를 따르도록 해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동고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안에서는 대감의 유언을 존중하며 사위의 의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대감의 명복을 빌며 정성을 다해 애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특별히 나서는 일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3년의 상복 생활이 끝난 어느 날 사위는 P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사위가 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며 지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장사를 잘했지만 미천이 부족해 큰 장사를 못했습니다. 이제 소원이 있다면 한번 제대로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천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P씨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천이라니 얼마나 필요한 건가? 다다익선입니다. 줄 수 있는 만큼 모두 주시면 좋겠습니다. P씨는 대감의 유언을 떠올리며 집안의 돈을 마련해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자, 가서 장사를 해보게. 사위는 큰 포부를 안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석 달 만에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사를 망쳤습니다. 미천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집도 팔고 재산도 모두 모아주십시오.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몽땅 주시면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P씨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을 정리해 남은 재산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사위는 다시 떠났고 1년 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대감님 댁과 처가댁의 재산까지 모두 합쳐야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 벌린 일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위의 말에 P씨는 기가 막혔지만 대감의 유언을 떠올리며 사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P씨가 동고대감의 세 아들 형제에게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번 장사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돈이 있어야 두 집이 모두 살 수 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동고대감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니 따르는 수밖에요. 집까지 팔아서라도 도와줍시다. 그리하여 두 집은 집까지 팔아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셋방살이로 겨우 살아갈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몽땅 사위에게 넘겼습니다. 사위는 이번에도 큰 포부를 품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돌아온 그는 실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두 집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위를 믿고 모든 재산을 내줬는데 결국 걸뱅이가 됐다니 이제 어쩌란 말인가.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P씨의 친척들과 동고대감의 친족들 모두 이 상황을 두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미친 사람 말을 듣고 재산을 몽땅 내줬더니 결국 걸뱅이 거지가 되고 말았군. 이제 여기는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합시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두 집 가족들은 소 몇 마리에 남은 옷가지와 생필품을 싣고 동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을 정해놓고 말 그대로 동쪽을 향해 계속 걸어갔소. 길이 얼마나 멀던지 온 가족이 여러 날을 걸어 도착한 곳은 돌밭과 거대한 대리석 바위덩이뿐인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물도 나무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요. 사위는 그곳에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움막을 짓고 산전벌이 해 묵고 산다. 식목을 한다 말이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 먹으며 버텨봅시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짐꾼들은 이제 돌아가십시오. 살순들이니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짐꾼들은 떠났고 두 집 가족은 황량한 돌밭에 남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와 다 같이 죽으려는가?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고대감의 유언을 믿는 마음에 누구 하나 대놓고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인이셨다. 분명 뜻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허망한 분이셨겠는가. 가족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줄이 내려오더니 그때 어디선가 줄이 멀리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줄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가족들을 그 줄에 하나둘씩 매달아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는 두 집에 온 가족이 그 줄에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은 두 집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하늘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두 집 가족들이 하나둘씩 줄을 잡아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은 동고대감의 뜻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집 가족들은 운명에 맡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 줄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위 산머리에서 내려다보니
그 아래는 마치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산 아래를 둘러싼 석벽 안에는 100여 호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집은 기와를 얹은 아담한 지와 집이었습니다. 사위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저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우리 집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마치 서울의 호화로운 집과 같았습니다. 의복, 침구, 장작, 소금까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논도산호와 농사를 지을 준비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사위는 소를 끌고 논을 갈며 직접 농사를 지도했습니다. 소를 이렇게 몰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랑을 파고 씨를 뿌리면 됩니다. 농사에는 익숙지 않았던 동고대감의 아들들도 사위의 지시에 따라 조금씩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봄에 심은 곡식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논에서는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밭에서는 콩이 튼실히 여물었습니다. 동고대감의 아들들은 수확한 곡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 농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 옛날에 글 읽던 재미보다 훨씬 낫구먼. 그곳은 말 그대로 무릉도원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스스로 자라나고 둣집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동고대감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서울에서 호화롭게 살던 때가 떠오르네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사니 대감이 영의정이라는 명성도 잊히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지니 산에 올라가 바람이라도 쐐읍시다. 그들은 모두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머리에 올라 동쪽을 내려다보니 저 멀리 바다 쪽에서 먼지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쿵쿵 울리는 대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요? 왜 저렇게 천지가 흔들립니까? 저건 외놈의 군이요. 지금 조선에 난리가 났습니다. 팔도의 백성들이 외놈들에게 짓밟혀 고통을 받고 있다더군요. 그들은 멀리 보이는 노란 군대와 울리는 포성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했겠지.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위가 우리를 살렸구먼.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전란을 피할 수 있었겠소?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자. 8년 후가 되어야 세상이 안정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자. 생강장수 사위는 가족들에게 엄중히 말했습니다. 딱 8년 후가 되어야 세상이 안정될 것이오. 8년 동안 풍진전쟁과 혼란을 지나야만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니 그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서 농사만 지으며 배를 부르게 살아갑시다. 그들은 그 말을 믿고 8년 동안 무릉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논에는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밭에는 오곡백과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진왜란의 혼란도 사라지고 선조대왕도 서울로 돌아와 나라를 안정시키게 되었습니다. 8년 후 둣집 가족은 다시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동고대감의 아들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둣집은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피씨 부부는 가족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자식도 없고 딸 하나뿐인데 그 딸을 사위와 짝지어 보냈으니 이제는 우리가 늙어서 그 딸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위가 가면 우리도 따라가고 사위가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고대감 아들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는 여기 남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서울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동고대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동고대감이 어떤 훌륭한 분이셨는지 그 후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지니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피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네는 나가시오. 우리는 여기 남아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봤자 우리 같은 늙은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고대감 아들들은 이 결정을 존중하며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들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길을 안내해 주시오. 발걸음을 때라는 곳에서 떼게 해주시고 필요한 조화를 부려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고대감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날아서 내려왔는지 기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남산동이라 불리는 지역이었지요. 그곳에서 사위는 가족들에게 적당한 집터를 찾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대대로 부귀와 명예를 누릴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들이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 말에 따라 동고대감 아들들은 그 터에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그 뒤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그의 이름이나 소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고대감 사람들은 남산동에 정착해 대대로 번성하게 되었고 그곳은 동고대감 후손의 터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해 동고대감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가르침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면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고대감은 생강장수라는 뜻밖의 인물을 사위로 선택했지만 이는 그의 내면과 잠재력을 꿰뚫어본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야말로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뢰와 협력의 힘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PC 부부는 대감의 결정을 신뢰하며 따랐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집 가족이 전쟁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혼란 속에서도 사위의 판단을 따라 무릉도원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에도 희망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공동체의 협력 또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제시됩니다. 두 집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했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단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고대감의 후손들은 조상의 명예와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조상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가치를 이어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태도는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엔 무능해 보였던 생강장수 사위가 두 집 가족의 생존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과 상황을 극복하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동고대감 이야기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내면의 가치를 믿는 것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후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는 교훈적 이야기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